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요. 밤 10시 이후엔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요, 이장님? 혹시 멧돼지라도 나오나요? 멧돼지는 사람을 피하기라도 하지. 그놈들 눈에 띄면 입도 뻥긋 못하고 땅에 묻히는 거요. 차라리 그냥 지금 빨리 짐 싸서 서울로 돌아가요. 제발. 귀촌의 희망을 안고 이사 온 한 시골 마을, 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이장님은 공포로 일그러진 채 제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날, 더 이상 이곳은 제가 머물면 안 되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숙, 올해 나이 68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라는 걸 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평생 꿈꾸던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편에 딱 맞는 집과 사진 속 풍경처럼 아름다운 그곳에서 저는 마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 이막이 산산조각이 난 건 바로 그 시골살이를 시작한 마을에서부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기막힌 순간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작은 트럭의 짐칸에 저의 묵은 서울살이 짐들을 가득 싣고 청산마을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2시간쯤 달렸을까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자 회색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푸른 논밭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마침내 낡아 빠진 이정표 하나가 보였습니다. 청산마을 2km. 어찌나 오래 세월을 버텼는지 흰색 페인트는 다 벗겨져 글씨가 희미했죠. 이정표 옆으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래된 돌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 낡은 트럭이 덜컹거리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여기가 맞기는 한 건가? 저도 모르게 불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까지나 외딴 동네였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보냈고 살림살이도 전부 싣고 왔으니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논밭 사이로 집들이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지붕 낮은 단층 집이었고 한눈에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빈집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이 흉하게 깨져 있거나 대문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어 집들이 을씨년스러웠죠. 마치 시간이 멈춘 곳 같았어요.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낡은 평상에 남자 3분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인 60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장기판을 앞에 두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들이 제 트럭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의 첫 인사가 중요하단 생각에 차창을 내리고 최대한 밝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하지만 제 요란한 인사가 무색하게도 그분들은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그저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그분들은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는 이내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확 끼쳤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원래 시골 인심이 더 낯을 가리는 법이지. 먼저 다가가면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길이 어찌나 복잡한지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제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2층짜리 슬레이트 지붕집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뻘겋게 녹슨 대문을 삐걱거리며 밀고 들어서자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로 뒤덮인 마당이 나타났어요. 한쪽 구석에는 녹슨 작두 펌프가 버려져 있었고 깨진 화분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겼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일단 창문부터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낑낑거리며 짐을 하나씩 집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큼. 헛기침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대문 앞에 바싹 마른 체구에 남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60 초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고생한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아, 예. 제가 이 마을 이장 김봉수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릴 겸 왔습니다. 김봉수 이장이 멋쩍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머, 이장님이셨군요. 저는 윤정숙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살다 왔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윤정숙 씨. 김봉수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왜인지 어두워 보였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망설이는 표정이 역력했죠. 초조한 듯 손가락만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침 마당에 평상이 있는데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제가 마실 거라도. 제가 권하자 김봉수 이장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 윤정숙 씨, 이 마을에서 지내시려면 알아두셔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김봉수 이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쓰레기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에 마을 입구에 내놓으시면 되고요. 여긴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써야 합니다. 집마다 있는 저 작두 펌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의 말을 경청했고 김봉수 이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 행사가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꼭 참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장님. 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봉수 이장이 불안한 듯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사람처럼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까지 했죠.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는 생각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봉수 이장이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확 낮췄어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휙 둘러보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윤정숙 씨,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하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며 김봉수 이장을 바라보고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요즘 멧돼지가 아주 극성이라서 그럽니다. 밤에 잘못 마주치면 큰일 나요. 정말 위험합니다. 김봉수 이장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순히 멧돼지 걱정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 뒤에 더 무서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멧돼지가 그렇게까지 위험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김봉수 이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봉수 이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떼던 그가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윤정숙 씨 전에 여기 귀촌했던 양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말요? 어머, 반가워라.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같은 처지의 이웃이 있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도움도 받고 의지도 하며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봉수 이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1년을 채 못 버티고 떠났어요. 네? 아니, 왜요? 글쎄요. 시골 생활이라는 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아서 그랬나 보죠. 김봉수 이장이 제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물었어요. 에이, 이장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어떻게 큰 맘먹고 귀촌한 사람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다 떠나요. 농담 아닙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마을 회관 창고에 한번 가보세요. 그 양반들이 살림살이도 다 버려두고 간 짐들이 아직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김봉수 이장이 섬뜩할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서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김봉수 이장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봉수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허둥지둥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저는 이만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김봉수 이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멧돼지 이야기도 그렇고 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는 말도 그렇고요. 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단속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낡은 현관문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점검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굳게 닫아 걸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마을의 어둠이 내리자 세상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죠. 2층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마을을 내려다봤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몇몇 집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봉수 이장의 의미심장한 경고가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청산마을에서의 불안한 첫날 밤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뒤숭숭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동이 트자마자 눈을 떴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환한 대낮에 마을을 보니 어젯밤의 그 섬뜩한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죠. 일단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생필품도 사고 마을 분들과 정식으로 인사도 나눌 겸 슈퍼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작은 가게를 겨우 찾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간판에는 청산 슈퍼라고 적혀 있었어요. 녹슨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정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쪽 카운터 뒤편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어여와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긴장이 풀려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이쪽으로 이사 온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이장한테 얘기 들었어. 새로 이사 온 양반이구먼. 그나저나 어디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왔어? 할머니가 참 친절하게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요. 서울에서? 아이고, 그 좋은 데를 놔두고 뭐하러 이런 깡촌까지 고생하러 들어왔디야. 에이, 서울이 좋기는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여기가 훨씬 좋죠. 제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아무쪼록 우리 마을에 왔으니 뿌리 단단히 내리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네. 젊은 것들은 다 떠나고 영감 할매들만 남아서 마을이 당체 활기가 있어야지. 할머니의 구수한 말투는 정말이지 푸근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죠. 라면 몇 봉지와 쌀 밑반찬거리와 생수 몇 병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는데 신문을 접은 할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윤정숙 씨, 다른 건 몰라도 마을 대소사에는 꼭 얼굴 비춰야 혀. 네, 어제 이장님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꼭 참석해야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물건값을 계산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었어요. 특히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마을 제사는 보통 행사가 아니요. 그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참석해야 혀. 알겠어? 마을 제사요? 응.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마을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되는 날이요.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로 꼭 와야 한다고. 안 오면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어.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참석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슈퍼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여자 두 명이 약속이나 한 듯 제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둘 다 50대쯤으로 보였는데 한 사람은 다부진 체격에 매서운 눈매를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비교적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어제 이사 오신 분 맞죠? 매서운 눈매의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저를 취조하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이 마을 부녀회장 박순자라고 하고 이쪽은 총무 이영이에요. 박순자가 턱을 치켜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일단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됐고, 본론만 말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 윤정숙 씨 귀촌 환영회를 열기로 했어요. 윤정숙 씨를 위한 자리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박순자가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를 위해서요?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아직 낯도 가리고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다음 기회에 함께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는 건 영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자 박순자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다음 기회?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마을의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주인공 없는 환영회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박순자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옆에 있던 이영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어머, 윤정숙 씨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마을은 새로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환영해 주는 게 전통이거든요. 안 나오시면 다른 주민들이 서운해 하실 거예요. 윤정숙 씨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나오셔요. 그리고 환영회 회비 10만 원 미리 좀 주셔야겠어요. 박순자가 대뜸 손바닥을 제 앞으로 쫙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회비요? 저를 환영해 주시는 자리인데 제가 돈을 내야 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설마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죠? 박순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낯선 곳에서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요? 이게 우리 마을 규칙이라는데 따를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이영희가 박순자의 팔을 슬쩍 잡아 끌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만. 이사 온 첫날인데 너무 그러지 마. 윤정숙 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박순자와 이영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짧게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었죠. 토요일까지 꼭 답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박순자는 그 말만 툭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두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마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곳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앉아 장기를 두던 노인 세 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세 사람은 또다시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바싹 붙어 고개를 맞대고 소곤거리기 시작했죠. 분명히 저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종종 걸음으로 그 자리를 빨리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사온 물건들을 정리한 후 대충 점심을 차려 먹었죠. 오후 내내 집안을 쓸고 닦으며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문 앞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지만 골목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하얀 백설기 한 뭉텅이와 사과 몇 알, 그리고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마을 제사 안내문이었습니다. 일시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마을 회관. 그리고 그 밑에 마치 경고장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제사는 청산마을의 가장 중요한 전통 행사로 전 주민의 의무 참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시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알립니다. 의무 참석이라니요?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안내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제 김봉수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던 그 섬뜩한 경고요. 저는 조용히 2층 침실로 올라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몇 개가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인 것 같았는데 여러 개의 불빛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뒤편의 컴컴한 야산 방향이었죠.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등산용으로 챙겨왔던 쌍안경을 꺼내들어 불빛이 움직이는 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림잡아 10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어두워서 그들이 뭘 하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산으로 올라갔던 불빛들이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킬세라 얼른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밖을 지켜봤어요. 불빛 중 일부가 저희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창문 커튼의 아주 작은 틈으로 조심스럽게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4명 정도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바로 박순자였습니다. 낮에 저를 협박하던 그 부녀회장이 틀림없었어요. 그때 박순자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희 집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제가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듯이 2층 창문을 똑바로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재빨리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순자 일행이 지나가고 골목에 다시 적막이 찾아온 후에야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깊은 밤에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니요. 김봉수 이장의 경고는 결코 멧돼지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김봉수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장님, 저 윤정숙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 문자 보시면 바로 전화 한번 주세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밤이 새도록 읽음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김봉수 이장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마을 회관에 들렀다가 화투를 치고 계신 어르신께 길을 물었습니다.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니 마을 초입에 있는 이장님 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 안에 계세요? 저 윤정숙이에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저는 담장 너머로 마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편함은 광고지와 고지서들로 터져나올 지경이었고 일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사람이 집을 비운 지 꽤 며칠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대문이 빼꼼 열리며 노인 한 분이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좋기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어르신, 혹시 이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할아버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 본 지 꽤 됐어. 언제부터 못 보셨는데요? 글쎄, 한 사나흘은 좋게 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불안하게 주변을 휙휙 살피더니 제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더 묻지 말고 어서 가라는 듯이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길을 알려주셨던 할아버지가 여전히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어른신, 저 뭐 하나면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말을 걸자 어르신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요? 이장님을 좀 찾아야겠어서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장? 출장 갔다고 하던디? 출장이요? 어디로요? 언제 가셨는데요? 글쎄,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진짜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는지는 아세요? 나도 몰라 화투나 치면서 시간 때우는 노인네가 이장 스케줄까지 어찌 알겠어. 근데 부녀회장이 이장 출장 갔다고 했으니께 언제 오는지는 거기 가서 물어봐. 저는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회관을 나와 집으로 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김봉수 이장은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일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낯선 외지인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단순히 며칠 집을 비웠다고 해서 실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사흘이 지나고 문제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환영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락이 끊긴 김봉수 이장님,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저를 옥죄어 오는 이 마을의 기괴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불길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문도 열지 않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부녀회예요. 환영회 갈 시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뭐해요? 문 밖에서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붙잡고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쩌죠, 회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은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끄럽고 문이나 열어요.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문을 열지 못하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숙 씨, 좋은 말로 할 때 문 여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마을 규칙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영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까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문 밖에는 박순자와 이영희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의 부녀회원 서너 명이 저를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살벌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박순자가 다짜고짜 제 팔뚝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여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어요. 잠깐만요. 이렇게는 못 가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게 해주세요. 됐어요. 옷은 무슨.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요. 박순자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저를 마당으로 질질 끌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부녀 회원들은 마치 죄수를 호송하듯 제 주위를 빙 둘러쌌어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붙들려 마을 회관으로 끌려갔습니다. 회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빼곡히 모여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구경하듯 저를 차갑게 관찰하고 있었죠. 회관 정면에는 제사상처럼 보이는 긴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 한가운데에는 돼지머리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주위로 온갖 과일과 떡, 술이 가득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환영회란 말입니까? 그때 박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자,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윤정숙 씨를 환영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순자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윤정숙 씨가 우리 청산마을에 잘 정착해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다 같이 기원합시다. 주민들이 영혼 없이 손뼉을 쳤습니다. 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제명복을 비는 소리처럼 차갑게 회관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윤정숙 씨를 위한 환영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환영 의식이라고요? 이건 그냥 환영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윤정숙 씨, 어서 이 앞으로 나오세요. 박순자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영희가 다가와 제 손에 차가운 술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 술을 여기 상에 정성껏 따르세요. 박순자가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술을 따랐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절을 하라는 손짓을 하길래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들었어요. 그러자 모든 주민이 절을 따라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 눈에 제사상 뒤편 벽에 걸린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장의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에서 50대쯤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백 사진들 사이에 유난히 선명한 컬러 사진 몇 장이 섞여 있었어요. 틀림없이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민호, 이수진, 강태호.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마치 사망 연도처럼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2020년, 2018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사진들이 김봉수 이장님이 말했던 1년을 채 못 버티고 떠났다는 그 귀촌자들의 영정 사진인 건가? 윤정숙 씨,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네,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은 누구신가 해서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에요. 박순자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끔찍한 의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주민들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표시를 지나쳐 더 깊숙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복도 끝에 굳게 닫힌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주위를 한번 살피고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안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여행 가방들과 이삿짐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버려진 짐들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때 한 가방에 매달린 낡은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조금 전 벽에 걸린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가방들도 미친 듯이 확인했어요. 이수진, 강태호. 모두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순자가 귀신처럼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저 화장실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어서요. 저는 바보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는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몰랐어요? 박순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챈 다음 밖으로 끌어냈죠.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는 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박순자가 제 귓가에 속삭이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순자는 저를 회관 밖으로 개 끌듯 밀어냈습니다. 오늘 환영회는 이걸로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볼일 다 봤으면 이제 가보라는 듯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사진들, 창고에 쌓여있던 그들의 짐,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박순자의 살기 어린 눈빛.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정민호 실종. 검색창에 입력하자 3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살던 40대 남성 정민호 씨가 이곳 청산마을로 귀촌한 뒤 흔적도 없이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들도 차례로 검색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실종되거나 산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5명이나 말이죠. 경찰 조사 기록에는 모두 자발적으로 마을을 떠났거나 개인적인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댓글란에는 남겨진 가족들의 절규가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은 절대 말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저들처럼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귀중품과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직전 몰래 빠져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에는 분명 마을 사람들이 저를 감시할 테니까요. 그렇게 짐을 싸고 있을 때 밤 11시가 막 넘어가자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2층 창문으로 살며시 밖을 내다보니 1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손전등을 든 채 제 집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순자와 이영희가 있었죠. 그 순간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윤정숙 씨, 문 열어. 당신 우리 마을 규칙을 어겼어. 박순자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저는 극심한 공포에 떨며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지금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제 집을 둘러싸고 문을 부수려고 해요.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이라 도착까지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40분이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뒷문 쪽에서도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저는 2층으로 기어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뛰어내릴까 생각했지만 이미 담벼락 아래에도 마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마지막 경고야.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박순자가 악을 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요. 이쪽으로 빨리 뛰어내려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담장 아래 짙은 어둠 속에 누군가 서서
제게 필사적으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문을 넘어 담장으로 기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담장 아래에서 저를 받아준 여자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요. 빨리 저를 따라와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리자 등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있다. 저것들 잡아. 주민들이 저희를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고 여자는 익숙하게 마을의 좁은 뒷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청산약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자가 약국 뒷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일단 지하로 내려가세요. 여자가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어 저는 캄캄한 계단을 허둥지둥 내려갔어요. 의약품 박스가 가득 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침대와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서 오늘 하룻밤만 숨어 계세요. 내일 새벽동이 트면 제가 마을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드릴게요. 여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미숙이에요. 이 약국 주인이죠. 한미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째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5년 전에 이 마을로 귀촌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의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무슨 비밀이요? 이 마을 사람들은 30년 전에 있었던 불법 산림 개발 사업에 전부 연루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죽었고요. 그동안 사라진 귀촌자들은 모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한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전부.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의 범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일단 아주머니를 안전하게 내보낸 다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생각이에요. 한미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한미숙은 그 말을 남기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지하에 혼자 남겨졌고 잠시 후 위층에서 약국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미숙 씨, 안에 있어? 윤정숙이라는 여자 못 봤어?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전 못 봤는데요. 한미숙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여우같이 도망쳤어. 혹시라도 보게 되면 즉시 우리한테 연락 줘.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미숙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사실 잠들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위층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거든요. 제 차를 약국 뒷문에 몰래 대놨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가방을 챙겼어요. 한미숙 씨를 따라 약국 뒷문을 열고 나가니 어둠 속에 작은 경차 한 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리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에요. 불은 절대 켜면 안 돼서 최대한 조용히 갈 겁니다.
전조등도 켜지 않은 한미숙 씨의 차가 유령처럼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마을을 벗어나는 외곽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죠. 한미숙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골목길을 거북이처럼 빠져나와 마침내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이제 저기만 통과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앞에 시커먼 형체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한미숙 씨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자와 험상궂은 남자 주민 2명이 길 한가운데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낫과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미숙 씨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운전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니, 한 약사. 이 꼭두 새벽부터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 박순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아, 회장님. 도시에 급하게 약품 받을 게 있어서요. 한미숙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새벽에? 약 도매상이 문이라도 열었대? 네, 오전에 일찍 도착해야 하는 약이라서요. 미리 가서 기다리려고요. 한미숙 씨가 막힘없이 둘러댔습니다. 박순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차 안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수석 발밑에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윤정숙이라는 그 여자 못 봤어?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그분은 왜요? 아니야. 그냥 하도 쥐새끼처럼 잘 숨어서 말이야. 박순자는 제 쪽을 살피다 못해 차 뒷좌석까지 고개를 들이밀며 살폈습니다. 저는 몸을 더 작게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반대편 도시 쪽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경찰차 소리였어요. 박순자와 남자들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박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미숙 씨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엑셀을 끝까지 밟자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이것들아, 거기 서지 못해? 박순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저희 차는 총알처럼 마을 입구를 벗어났습니다. 한미숙 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조수석에 제대로 앉았습니다. 휴, 살았다, 살았어. 한미숙 씨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숙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걸 밝힐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한미숙 씨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1시간쯤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드디어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경찰서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저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야간 당직을 서던 젊은 경찰이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이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청산마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청산마을이요? 경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미숙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이 서류들을 꼭 좀 봐주세요. 한미숙 씨가 봉투를 내밀자 경찰이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형사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경찰이 허둥지둥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3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나왔어요. 강력팀 강경준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조사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을에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시작해서 겪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 창고에서 봤던 귀촌자들의 짐, 가리고 어젯밤 목숨을 위협받았던 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강경준 형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미숙 씨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희생자들의 사진,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사실 저도 청산마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청산마을과 연관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죠. 이 증거들이라면 충분합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팀장에게 보고를 마치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숙 씨가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었죠. 이게 바로 30년 전 산림청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진행된 벌목 사업 관련 원본 문서입니다. 한미숙 씨가 누렇게 바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컴퓨터로 관련 자료를 검색했어요. 30년 전 신문 기사가 있군요. 청산마을 인근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단신 기사입니다. 강경준 형사가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고는 철저히 은폐됐고 마을 사람들은 그 대가로 얻은 땅을 불법으로 개발해서 지금껏 살아온 겁니다. 그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혹시라도 비밀을 알게 된 귀촌자들을 차례대로 해친 것이고요. 한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김봉수 이장님도 위험할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저한테 마을의 비밀에 대해 경고해 주시려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김봉수 이장님이 마을 원로들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요. 한미숙 씨가 증언했습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걸 밝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저와 한미숙 씨를 불렀어요. 청산마을 주변을 수색하러 갑니다. 두 분께서 현장 안내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강경준 형사의 차를 타고 다시 그 지옥 같던 청산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고 곧장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갔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한미숙 씨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등산로를 벗어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헤맸을까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낡고 녹슨 컨테이너가 보였고 주변에는 온갖 폐자재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낡은 장비들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고 당시 작업 일지입니다. 여기 사망자 이름도 적혀 있군요. 강경준 형사가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던 중 공터 한쪽에 최근에 땅을 파헤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여기 뭔가 있어요. 한미숙 씨가 가리키는 곳엔 배낭과 부서진 휴대폰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귀촌자들의 물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경준 형사가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했어요.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충분히 나옵니다. 강경준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산 아래에 있는 폐가를 지나는데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짐승의 것과도 같은 신음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폐가로 다가가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몸이 굵은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김봉수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식도 거의 없었고 한눈에 봐도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강경준 형사가 119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장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장님, 제 목소리에 이장님이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정숙 씨, 이장님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예요. 아이고, 이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장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장님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김봉수 이장님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강경준 형사님이 저와 한미숙 씨를 급히 병원으로 불렀죠. 김봉수 이장님이 모든 걸 진술하시겠다고 합니다. 강경준 형사님의 말에 저희는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봉수 이장님은 하얀 병상 위에 핏기 없이 누워 계셨어요. 이장님, 윤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장님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장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장님. 괜찮아요. 이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요. 강경준 형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장님, 몸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시는 대로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장님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마을 원로들에게서 계속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귀촌자들을 하나하나 감시하라는 지시였죠. 이장님이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강경준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촌자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부녀회장인 박순자는 그 사람들이 시골 생활에 적응 못하고 야반도주했다고 했지만 창고에는 그들의 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장님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박순자 그 여자와 그 일당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는 제 양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침묵하면 나도 박순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장님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박순자 일당이 주로 그 시간에 움직이니까요. 그럼 이장님을 그 폐가에 가둔 것도 박순자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윤정숙 씨에게 무언가 알려줬다는 걸 그 여자가 눈치챘어요. 사흘 전 밤에 장정 여럿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장님이 그날의 공포가 떠오르는 듯 몸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저를 마을을 배신한 쥐새끼라고 부르더니 산속 폐가로 끌고 가둬버렸죠. 그럼 이장님을 폐가에 가둔 다음 윤정숙 씨도 해칠 생각이었을까요? 네, 박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자는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이장님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조용히 녹음기를 껐어요. 증언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장님의 증언과 한미숙 씨의 증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를 모두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검찰이 박순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 1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되었습니다. 팀장은 당연히 강경준 형사님이 맡았어요. 새벽 6시 동이특이 무섭게 대규모 경찰 병력이 청산마을로 진입했습니다. 기동대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죠. 저도 한미숙 씨와 함께 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마을 회관과 박순자의 집, 그리고 주요 주민들의 집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박순자는 호화로운 집안에서 잠옷바람으로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박순자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체포하기 위한 구속영장입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보란 듯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 단지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근본도 모르는 외부 것들이 우리 비밀을 알게 둘 수는 없잖아. 박순자가 끝까지 발악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마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감금했습니까? 강경준 형사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박순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처박혔습니다. 마을 회관 창고에서는 수많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먼지 쌓인 귀촌자들의 가방과 옷, 신분증, 그리고 망가진 휴대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라진 5명의 물건들이었죠. 세상에, 이게 다 증거였네요. 한미숙 씨가 제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고 안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물건들의 주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산속 불법 개발 현장에는 법의학팀까지 투입되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골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여기서 발견된 유골만 최소 5구 이상인 것 같습니다. 법의학자가 강경준 형사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담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박순자의 남편이 불법 벌목 사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인부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자 그 사실을 은폐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박순자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을 전체를 공포로 통제해 왔던 것이죠. 사라진 귀촌자들은 산에서 우연히 유골이나 관련 문서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박순자 일당에게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공포에 떨던 마을 주민들도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협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산 슈퍼 할머니가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 양반, 내가 모든 걸 말해야겠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박순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 그 여자가 따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니깐.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목격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밤중에 산으로 올라가던 수많은 밤들에 대해서요. 이장님 댁 옆집 할아버지도 고백했습니다. 이장이 사라진 다음 날 박순자가 저를 찾아와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증언들이 쌓이면서 청산마을을 지배해 온 범죄 조직의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가담자 8명, 그리고 공포에 못 이겨 협조한 7명으로 구분되었어요. 어느 날 강경준 형사님이 저와 한미숙 씨를 불렀습니다. 두 분의 용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저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저희야말로 형사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후 청산마을에 다시 가서 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마을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미숙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아직이죠? 우리 같이 먹어요. 한미숙 씨가 따뜻한 음식을 싸들고 와서 저희는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미숙 씨가 아니었으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남았잖아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요. 한미숙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이 박순자를 포함한 핵심 가담자 8명을 기소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청산마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실종되었던 귀촌자들의 가족들이 유골 발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흙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이제라도 우리 아들의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호 씨의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했죠. 김봉수 이장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어요. 제가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님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주범 박순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10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죠. 판결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어요. 농촌 지역의 낡고 폐쇄적인 문화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외부인을 배척하고 경계하는 문화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경준 형사님은 이번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강력 범죄 전담팀으로 자리를 옮겨 제2의 청산마을 사건을 막는 일을 맡게 되셨다고 해요. 한미숙 씨는 청산마을을 떠나 인근 도시에 새로운 약국을 열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정숙 씨도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세요. 한미숙 씨의 문자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부단히 애쓰고 있었죠. 여전히 밤마다 악몽이 저를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강경준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윤정숙 씨, 긴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경준 형사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순자 일당 중에 집행유예로 공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석방된 직후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네,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벌써 이틀 전입니다. 저희가 모든 경로를 동원해 추적 중이지만 아직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 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복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어요. 윤정숙 씨와 한미숙 씨, 그리고 김봉수 이장님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되살아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간단한 짐을 싸서 일단 서울에 사는 오랜 친구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번에는 한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숙 씨,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미숙 씨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진정하고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웬 남자가 약국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메모를 남기고 갔어요. 메모라니요?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다시는 그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났는지 동선이 전부 다 적혀 있었어요. 한미숙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숙 씨,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네, 강 형사님께 전화드렸더니 보호 조치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봉수 이장님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려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이장님은 무사하셨지만 극심한 공포에 질려 거의 실신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행방불명됐던 공범 중 한 명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즉시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잡아야지. 이러다 정말 무슨 일 나겠어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정숙 씨도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저는 친구의 집에서도 더 이상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수시로 뒤를 돌아봤고 밤에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에 집 앞 편의점에 나가는 것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2주일이 지나고 강경준 형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흩어져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3분을 한 곳에 모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한미숙 씨, 김봉수 이장님과 함께 경찰 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죠. 무장한 경찰 2명이 24시간 내내 저희를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안 서. 꼼짝 마. 저희를 경비하던 경찰의 다급한 고함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높은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보였어요. 경찰들이 뒤를 쫓았지만
범인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시간 후 강경준 형사님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칼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저와 한미숙 씨, 그리고 김봉수 이장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특별팀이 구성되었고 강경준 형사님은 범인들이 청산마을 인근에 은신처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마을 주변의 모든 빈집과 산속 오두막을 샅샅이 뒤지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김봉수 이장님은 연이은 충격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와 한미숙 씨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주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날 강경준 형사님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한 명 검거했습니다. 청산마을 인근 야산의 폐 비닐하우스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백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내일 한미숙 씨를 해치려 한다는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범행 장소와 시간까지 모두 자백했습니다. 지금부터 함정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한미숙 씨의 안전을 위해 비슷한 체격의 여자 경찰관을 미끼로 투입할 겁니다. 작전 당일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한미숙 씨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여경이 한미숙 씨가 자주 가던 시장으로 향했어요. 강경준 형사님은 현장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했고 수많은 경찰들이 시장 주변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미끼 역할을 하는 여경이 과일을 고르는 척하고 있을 때 마침내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삼시 방향, 용의자 포착. 미끼에게 접근 중 무전기에서 긴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여경의 뒤를 밟아 으슥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진입해. 강경준 형사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범인을 덮쳤어요. 범인이 품에서 칼을 꺼내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범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 옆에 있던 한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미숙 씨.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한미숙 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범인은 경찰서로 압송되었고 신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박순자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범인의 자백에 따라 박순자가 면회 과정에서 아들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죠. 박순자는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면회는 전면 금지되었고 그녀는 가장 삼엄한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경준 형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전하니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범인 2명 모두 검거했고 배우인 박순자도 추가 기소될 겁니다. 더 이상의 위협은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끔찍했던 트라우마가 제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제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 어찌 바로 괜찮아지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강경준 형사님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한미숙 씨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정숙 씨, 우리 이제 정말로 끝난 거 맞죠? 한미숙 씨가 불안한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용기 내봐요.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함께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보복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신세를 졌던 서울 친구의 집을 나와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흙냄새 나는 시골 생활에 대한 꿈이 제처럼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강경준 형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정숙 씨, 혹시 다시 귀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형사님. 청산마을이라는 악몽 때문에 걱정되지만 귀촌이라는 제 평생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은 곳을 몇 군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산마을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곳들이죠. 강경준 형사님은 여러 마을의 자료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범 귀촌 프로그램이 있는 곳들입니다. 마을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지인들과의 교류도 아주 활발합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몇 군데 마을을 답사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저는 푸른 마을이라는 곳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젊은 귀촌 인구가 많아서 활기가 넘쳤고 모든 마을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 귀촌자와 원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하고 작은 트럭에 제 새로운 희망을 싣고 푸른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여러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씨 맞으시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50대의 인상 좋은 남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푸른마을 이장 최민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민수 이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정은 강 형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마을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장님의 말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특별히 더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 대표들도 제게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따뜻한 환대가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으며 젊은 부부들은 다정하게 산책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마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에 버려진 땅을 일궈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상추와 토마토, 그리고 빨간 고추를 심었습니다. 따뜻한 흙을 만지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미숙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숙 씨, 여기는 정말 천국 같네요. 사람들이 다들 어쩜 이렇게 밝아요? 한미숙 씨가 마을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곳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등산도 하고 마을 벼룩시장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죠. 그렇게 새로운 추억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김봉수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윤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저에게 사과하며 깊이 고개를 숙이는 이장님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장님께서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장님이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이장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푸른마을 주민들은 저를 진짜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귀촌한 30대 젊은 부부와는 아주 가까워졌어요. 정숙 이모, 저희 아이가 이모가 키우신 토마토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해요. 어떡하죠? 젊은 부부가 저를 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 그래. 그럼 더 많이 가져가야겠네. 이리 와봐요. 저는 텃밭에서 가장 잘 익은 채소들을 따서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청산마을 사건을 함께 겪은 분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미숙 씨는 약국 운영과 함께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어요. 강경준 형사님은 농촌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봉수 이장님은 청산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근 도시에 작은 식당을 열었고 가끔 저와 한미숙 씨를 초대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셨죠.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를 이제 찾은 거예요. 한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끔찍했던 악몽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마을에서의 제 생활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저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죠.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푸른마을 주민들과 다 함께 모여 김장을 했어요. 마당 가득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여기 온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지? 옆집 할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진짜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찾은 겁니다. 푸른 마을에 온 지 1년 후 저는 푸른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어요.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시골의 낭만 대신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저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꾸준히 이어졌죠. 한미숙 씨는 가끔 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와 손님들에게 건강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귀촌하면 무조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강경준 형사님도 휴가 때면 꼭 들러 손님들에게 농촌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곤 했습니다. 김봉수 이장님의 식당도 자리를 잡았고 여유가 생기자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이렇게라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청산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숙 씨께 저희 마을의 명예주민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부임한 청산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청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수여식에서 저는 감사패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저를 위한 감사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제 청산마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윤정숙 씨 덕분입니다. 새 이장님과 주민 대표가 제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푸른 마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 후 그토록 꿈꿔왔던 평화로운 삶이 참으로 길고 험난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제게 찾아왔습니다. 청산마을에서의 악몽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끔찍한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으니 푸른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안전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싱그러운 상추를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제2의 인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 결국 저를 이 평화로운 행복으로 이끌어준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문득 청산마을에서의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숨막히는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 밤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푸른 마을에서의 밤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꿈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청산마을에서의 악몽을 딛고 푸른 마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 이야기가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